시아버지의 모진 냉대 속에서도 그 쌀 한 줌을 씨앗 삼아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조선 땅 어디쯤이었을까? 경상도 깊은 산골에 김좌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좌수라는 직함이 말해주듯 그 마을에서 제법 이름께나 알려진 양반이었는데 논이 20마지기요 밭이 15마지기에 머슴만 5을 부리는 집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좌순의 기와집 앞을 지날 때면 저절로 허리가 굽어졌고 그 집 대문에서 풍겨 나오는 된장 냄새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좌수에게는 한 가지 크나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외아들 김도윤이라는 청년이 25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못생긴 것도 아니었고 성품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글도 제법 읽을 줄 알았고 심성이 어찌나 고운지 길에서 다친 들고양이를 주워다 약을 발라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문제는 김좌수의 눈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김좌수는 한쪽 눈을 찡긋 감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떤 집은 가문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집은 재산이 부족하고 어떤 집은 딸의 얼굴이 못마땅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 고을 박진사댁에서 혼담이 왔는데 김좌수가 그 집 재산 목록을 일일이 따져보더니 논이 2마지기 모자란다며 퇴짜를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좌수가 저러다 아들 장가도 못 보내겠다고, 도윤이가 불쌍하다고. 하지만 김좌수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 고을 최고의 신랑감인데 그에 걸맞은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추수가 막 끝나고 들판에 볏짚 냄새가 가득하던 때 김좌순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기 짝이 없는 한 노인이었는데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 투성이에 집시는 한쪽이 달아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대문 앞에 서서 안을 기웃거리는데 마침 마당에서 곡식을 널고 있던 도윤이가 그를 보았습니다. 도윤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노인을 부축하여 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떠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미음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훈장을 했는데 흉년이 들어 마을이 텅텅 비면서 갈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 몰래 헛간에서 쌀 한 되를 퍼다가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그 쌀 한 되를 가슴에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기 전에 도윤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고. 자기에게는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도윤이는 그 말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뒤에 젊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는데 키가 홀쭉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했습니다. 고운 비단옷은커녕 삼배 치마 저고리가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손은 일에 찌들어 거칠기가 소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다만 눈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깊은 산속 샘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빛이 서려 있는 눈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손녀 순이라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기 밑에서 컸는데
밥 짓기, 빨래하기, 바느질하기, 밭일하기 못하는 것이 없는 아이라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아이를 며느리로 들여달라고. 그것이 자기가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도윤이는 순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인지 그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그 모습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믿음직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좌수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내 아들한테 거지 손녀를 붙이겠다는 거냐고. 논 한 뙑이 없고 집 한 칸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며느리를 보내겠다는 거냐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당장 나가라고. 김좌수의 고함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고 순이도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김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내가 조건을 하나 걸겠다. 저 여자가 시집 올 때 쌀 한 줌이라도 들고 오면 그때 혼인을 허락하마. 쌀 한 줌. 그것은 사실상 내가 알아서 해봐라. 나는 모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순이가 정말로 왔습니다. 볼품없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그 보따리를 풀자 안에서 나온 것은 정말로 쌀 한 줌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밥 한 공기도 안 되는 양. 순이는 그 쌀 한 줌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김좌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님, 변변치 못하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김좌수는 그 쌀 한 줌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쌀 한 줌이라도 들고 오면 허락하겠다고 했으니까. 김좌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김좌순의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혼례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을 잔치는커녕 떡 한 시루 제대로 못 놓았습니다. 김좌수가 일부러 혼례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창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안 격에 맞지 않는 며느리를 들였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시집살이는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좌수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 올려도 고개를 돌렸고 문안 인사를 드려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머슴들조차 김좌수의 눈치를 보며 순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쌀 한 줌 들고 시집 온 년이라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순이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새벽녘에 제일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아궁이에 솥을 올리기 전에 마당부터 쓸었습니다. 머슴들 아침밥을 차리고 속골을 베어다 여물통에 넣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저녁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항상 집안에서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좌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더 시켰습니다.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했고 먼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 했습니다. 가까운 우물이 있는데도 일부러 먼 우물을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불평 없이 물동이를 이고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무거운 물동이에 어깨가 축 처지고 발이 부르텄지만 한 번도 시아버지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아내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고생합니다. 조금만 봐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김좌수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쌀 한 줌 들고 시집 온 년이 고생을 안 하면 뭘 하느냐고. 그 한마디가 도윤이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순이가 시집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불어와 기와 틈새로 냉기가 스며들었는데 순이가 거처하는 방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아궁이와 가장 먼 방. 부를 때도 온기가 채 닿지 않는 방. 순이는 얇은 이불 한 채를 덮고 웅크려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궁금해서 가보았더니 순이가 쌀겨를 모아 경단 비슷한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남은 쌀겨와 묵은 나무를 섞어 조물조물 빚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만드느냐고 물었더니 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뒷산 너머 마을에 올겨울 들어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내일 물 기르러 가는 길에 갖다 주려 한다고. 도윤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처지에 남의 집 아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 아내가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함께 쌀겨 경단을 빚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추운 부엌에서 나란히 앉아 밤늦도록 경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정말로 물 기르러 가는 길에 그 경단을 품에 안고 갔습니다. 뒷산 너머 마을까지는 걸어서 한 시즌이 넘게 걸렸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굶주린 아이 셋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경단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뒤로도 틈만 나면 쌀겨와 나무를 모아 경단을 빚었고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그 마을 아이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이만 오면 까르르 달려와 치마폭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음에 또 올게 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이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너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김좌순의 며느리가 참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김좌수의 귀에는 그런 이야기가 닿지 않았고 닿았다 해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무렵 순이는 뒷마당 한쪽 빈 땅에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투리 땅이었습니다. 돌멩이가 수북하고 풀이 억세게 자란 그 땅을 순이는 호미 하나 들고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그 자투리 땅에 가서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김좌수는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돌밭에서 뭐가 나겠느냐고. 하지만 순이는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땀을 흘리며 일군 그 땅에 순이는 콩을 심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콩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데 뿌리에 있는 무언가가 땅의 기운을 되살려 준다고. 순이는 콩을 심으면서 동시에 그 사이사이에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그 자투리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콩이 주렁주렁 열렸고 호박이 탐스럽게 익었으며 고추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밭에서 먹을 것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수확물을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일부는 집안 양식으로 삼고, 일부는 장에 내다 팔고, 일부는 뒷산 넘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에서 번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에 쓸 종자를 사고 남은 돈으로 병아리 2마리를 샀습니다. 병아리가 자라 닭이 되면 달걀을 낳을 것이고, 달걀을 모아 팔면 또 종자를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좌수는 며느리가 병아리를 사온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겨우 병아리 2마리로 뭘 하겠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병아리 2마리를 금쪽같이 키웠습니다. 아침마다 모이를 주고 밤이면 살기 올까봐 달장 문을 꼼꼼히 닫았습니다. 이듬해 봄 그 닭 2마리가 달걀을 낳기 시작했고, 순이는 달걀을 모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병아리를 더 사고 콩종자도 더 사고, 이번에는 자투리 땅 옆에 있는 묵은 밭까지 빌려서 농사 규모를 넓혔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스스로 아침잠을 줄이고 저녁 시간을 쪼개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김좌순의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돌밭을 일궈 곡식을 거두고 병아리 2마리에서 시작해 닭을 10마리 넘게 불리고 달걀 장사까지 하는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정작 김좌수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따금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쌀 한 줌 들고 시집 온 년은 쌀 한 줌짜리라고. 순이가 시집 온 지 1년이 되던 해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석 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김좌순애처럼 넉넉한 집도 근심이 깊어졌는데, 하물며 가난한 집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굶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좌수는 곧간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자기 집 양식도 빠듯한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김좌순의 곳간에는 쌀이 아직 제법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좌수는 불안했습니다.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곳간을 열었다가 자기 집이 쪼들리면 어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거둔 콩과 달걀을 굶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좌수의 곳간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자신이 자투리 땅에서 일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떨어지자 순이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도토리를 주워 죽을 쑤어 이웃들에게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뒷산 너머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굶다 못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밤중에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호랑이가 나올 수도 있는 밤길을. 순이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는데 순이가 미음을 떠먹이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순이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이 소문이 산을 넘고 고을을 넘어 퍼졌습니다. 김좌순의 며느리가 자기 먹을 것 줄여가며 이웃을 먹인다는 이야기가. 쌀 한 줌 들고 시집 온 며느리가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순이를 볼 때마다 절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순이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저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갚는 것뿐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좌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속으로만 불편해했습니다. 자기 집 며느리가 칭송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곳간 문을 닫고 있는데 며느리가 밖에서 인심을 쓰고 다니니 마치 자기가 인색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김좌수는 순이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앞으로 남의 집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말라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순이는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대놓고 가져다 주는 대신 밤중에 몰래 이웃집 문 앞에 나물 보따리를 놓고 오거나 장에 가는 길에 슬쩍 두고 오는 식으로. 그것을 도윤이만 알고 있었고 도윤이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가뭄은 겨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해 농사는 이미 망한 뒤였습니다. 김좌순에도 수확이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좌수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웃 마을 사람들이 김좌순애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서너 명씩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순이를 찾았습니다. 가뭄 때 순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쌀 한 마를 지고 왔고, 누구는 콩 한 자루를 이고 왔으며, 누구는 말린 생선 한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가뭄의 순이 덕에 살았으니 오래 거둔 것 중에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사양했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김좌수는 마당에 쌓이는 쌀자루와 곡식 보따리를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기가 문을 닫고 지킨 곳간보다 며느리가 나누어주고 돌아온 것이 더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좌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라는 식이었습니다. 순이가 시집 온 지 2해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순이는 달 12마리에서 나오는 달걀과 자투리 반 농사 수익을 합쳐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미 염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염소는 풀만 먹여도 잘 자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를 낳았습니다. 순이는 염소젖을 짜서 마을의 젖먹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는 젖은 엉겨 치즈 비슷한 것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동시에 순이는 마을 아낙네들에게 콩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콩이 잘 자라는 법, 콩뿌리가 땅의 기운을 되살리는 법, 콩 사이사이에 호박과 고추를 함께 심는 법. 순이에게 배운 아낙네들이 하나둘 자기 집 자투리 땅에 콩을 심기 시작했고 그해 가을에는 마을 전체의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마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김좌순의 대문 앞을 지나며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이네 텃밭 앞을 지나며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순이 덕분에 올해 콩이 잘 됐습니다. 순이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호박이 이만큼 열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김좌수는 그런 풍경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 마을의 좌수로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며느리를 더 반기는 것 같다는 느낌. 그것은 불쾌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좌수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시집 온 지 2해 반이 되던 가을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산적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떠돌이 군사라고 하기에는 행색이 남루한 무리였는데 20명 남짓 되는 사내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 양식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김좌수는 곳간 문에 빗장을 세 겹으로 걸고 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머슴들도 겁을 먹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나섰습니다. 도적대의 우두머리 앞에 홀로 걸어 나간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말렸지만 순이는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순이는 우두머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배가 고픈 것은 안다고. 하지만 이 마을도 작년 가뭄에 큰 피해를 입어 넉넉하지 않다고. 힘으로 빼앗으면 잠깐은 배가 부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또 굶을 것이라고. 대신 이 마을에서 며칠 머물며 일을 도와준다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리고 봄이 되면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땅을 일구는 법을 배우면 다시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도적대 우두머리는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을 보고는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 맑고 단단한 눈.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눈을 마주하고는 이상하게 기세가 꺾였습니다. 결국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칼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적대는 마을에 머물며 논둑을 쌓고 밭을 고르고 나무를 베어 울타리를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순이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밥을 해주었고 콩 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열흘이 지나 도적대가 떠날 때 우두머리가 순이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순이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것이었다며 이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우두머리는 받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순이는 그 은자를 받았고 도적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그 마을에는 다시는 도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적대 사이에서 이 마을에는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좌수는 이 일을 겪고도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좌수가 혼자 방에 앉아 한숨을 쉬는 모습을 도윤이가 보았습니다. 무슨 한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도적대에게 받은 은자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아직 젖도 안 뗀 어린 송아지였는데 순이는 그 송아지를 제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새벽마다 꼴을 베어 먹이고 저녁마다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이듬해에는 씩씩한 소가 되었고 그 소로 밭을 갈자 농사 효율이 몇 배나 올랐습니다. 순이가 시집 온 지 꼭 세 해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 해는 날씨도 좋고 비도 적당히 내려 농사가 대풍이었습니다. 순이는 자기가 일군 밭에서 거둔 곡식과 닭과 염소와 소에서 나온 수익을 합쳐 제법 큰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을 합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웃 고을에 주인 없이 버려진 논 5마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뜨고 후손이 없어 관가에서 매물로 내놓은 땅이었습니다. 순이가 그 땅을 산 것이었습니다. 병아리 2마리에서 시작한 것이 닭 12마리가 되고 염소가 되고 소가 되고 마침내 논 5마지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쌀 한 줌 들고 시집 온 며느리가 3년 만에 논 5마지기를 장만했다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냐고 하늘이 도운 것이 분명하다고.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새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요행이 끼어든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새벽잠을 줄이고 밤잠을 쪼개어 일한 시간들. 돌밭을 호미질하며 흘린 땀. 병아리를 금쪽같이 키우며
살걸 쫓던 밤. 달걀 하나, 콩 한 줌, 허투루 쓰지 않은 살림 솜씨. 그리고 가뭄에 이웃을 먹이고 도적을 감화시킨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놓은 5마지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이가 논을 산 직후 김좌수에게 큰 일이 닥쳤습니다. 김좌수가 오래전에 보증을 섰던 빚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친척 되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며 김좌수에게 보증을 부탁했었는데 그 사람이 장사에 실패하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김좌수를 찾아왔습니다. 빚이 얼마냐 하면 쌀 200석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김좌수네 전 재산을 합쳐도 모자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김좌수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논을 팔아야 했고 밭을 팔아야 했으며 머슴들도 내보내야 했습니다. 기와 집마저 빚의 담보로 잡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좌수는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그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으며 세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이 풀려 초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좌수가 망했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꼴이 저렇게 되었다고. 예전에 김좌수에게 혼담을 거절당한 집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이란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지만 내려갈 때는 모두가 구경꾼이 되는. 그런데 순이가 움직였습니다. 순이는 자기가 사둔 논 5마지기의 문서를 가지고 빚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논을 담보로 빚의 일부를 대신 갚겠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그토록 구박을 받은 며느리가 자기 재산을 내놓겠다니. 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순이가 도움을 주었던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좌수네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황을 알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뭄 때 순이에게 경단을 얻어먹고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가 쌀 2마를 지고 왔습니다. 순이에게 콩농사를 배워 형편이 나아진 아낙네가 돈 몇 냥을 가져왔습니다. 뒷산 너머 마을에서 순이의 염소젖으로 아이를 키운 여인이 배 한 피를 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그 도적대 우두머리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은자 10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순이의 말대로 농사를 배워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넘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져오는 것이 쌀이든 돈이든 배이든 그 양은 각자 형편에 따라 달랐지만 마음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순이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든 것을 모아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자기 논 5마지기를 팔아서 갚고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보태어 갚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순이가 빚쟁이와 단판을 지었습니다. 남은 빚은 3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자기가 보증을 서겠다고. 빚쟁이는 순이의 그간 행적을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며느리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김좌수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한 며느리가 자기 재산을 내놓아 자기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빚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순이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논도 없고 밭도 줄었지만 순이에게는 새 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솜씨가 있었습니다. 닭은 아직 남아 있었고 염소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순이 자신의 두 손과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또다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순이를 도우러 왔습니다. 바치를 거들고 김장을 함께 하고 장에 나갈 때 같이 가주었습니다. 순이가 새해 동안 뿌린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 이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이가 시집 온 지 꼭 3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마당에서 곡식을 널고 있던 순이에게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부른다고. 순이는 손을 털고 시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김좌수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반년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라 수척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도도하고 완고한 빛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김좌수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완고하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좌수로서 평생 남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며느리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순이가 놀라 시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좌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그렇게 떨고 나서야 김좌수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라기보다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김좌수는 3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김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끊기고 떨리는 목소리로. 쌀 한 줌이 뭐가 중요했느냐고. 논이면 마지기인지 가문이 어떤지 그런 것이 뭐가 중요했느냐고. 내가 들고 온 쌀 한 줌이 이 집안 전체보다 더 큰 것이었다고. 내가 가져온 것은 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고 부지런함이었고 어진 품성이었는데 내 눈에는 쌀 한 줌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내가 평생 모은 논과 밭과 곳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내가 쌀 한 줌에서 시작해 일으킨 것이 이 집안을 살렸으니 대체 누가 부자이고 누가 거지였느냐고. 김좌수는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70평생에 그렇게 운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체면과 자존심의 갑옷 속에 가두어 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이도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웠던 적이 없었다고. 다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순이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김좌수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윤이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짧게 전합니다. 김좌수는 그날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밥상을 함께 받기 시작했으며 아침 문안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조금씩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싹 텄습니다. 김좌수는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직접 밭에 나갔습니다. 평생 머슴에게만 시키던 일을 자기 손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호미질이 서툴러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김좌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3년 동안 해온 일을 자기도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빚을 약속대로 3년 안에 다 갚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잃었던 논 일부를 되사고 새로운 밭도 장만했습니다. 순이의 콩농사법과 살림 솜씨는 고을 전체의 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까지 배우러 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김좌수는 만년에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재산은 논도 밭도 기와집도 아니었다고. 쌀 한 줌 들고 시집 온 며느리가 내 평생의 재산이었다고. 그 말을 할 때마다 김좌수의 눈가가 붉어졌다고 합니다. 순이가 세상을 뜬 것은 김좌수보다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순이의 장례에는 몇 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치 큰 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길이 메워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울면서도 순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쌀 한 줌으로 시작한 여인의 이야기를 먼 훗날 시아버지의 이고을을 모든 지나던 냉대 속에서도 나그네가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동네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대체 무슨 비결이 있었느냐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었다고. 다만 그 여인은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이 나누었고 구박받을수록 더 열심히 일했으며 무시당할수록 더 크게 베풀었을 뿐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쌀 한 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를 만든 것은 쌀의 힘이 아니라 그 쌀을 쥐고 있던 손의 힘이었다고.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떠났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오늘 이 자리까지 흘러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쌀 한 줌 들고 시집 온 며느리와 3년 뒤 무릎 꿇은 시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